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프랑스 공무원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프랑스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사는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살고 있고 파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요즘 2024년에 파리 올림픽 관련 업무가 바빠져서 저도 담당하는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 휴가를 이용해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충격 때문에 요즘 밤에 잠도 안 올 정도거든요.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 건 한류에 푹 빠진 친구 잔느가 한국에 꼭 가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서예요. 프랑스에서 한류의 인기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잔느는 처음에 제가 한국의 드라마에 관심이 생겨서 한번 보라고 추천했을 때 무슨 그런 걸 보냐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봤더니 K-팝 그룹의 열렬한 팬이 돼서는 팬클럽에까지 가입해 있지 뭐예요. 제가 보라고 했던 한국의 드라마도 이미 다 보고 저보다 더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 사실을 들키고만 잔느는 부끄러웠는지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한 번 봤더니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폭소를 터뜨렸고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잔느가 좋아하는 K-팝 그룹의 라이브 영상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요즘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행사가 자주 열리는 것 같아요. 한국 패션 위크나 K-뷰티의 팝업 스토어도 종종 보이던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이나 미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화장품을 몇 종류나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화장품의 여러 브랜드 중에서도 이니스프리나 에뛰드하우스, 라네즈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게 되면서 메이크업보다 스킨케어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도 라네즈의 슬리핑 마스크 같은 스킨케어 화장품이 SNS에서 화제가 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효과가 높고 무엇보다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지가 매우 폭넓은 점이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기능 화장품이 많고 브랜드력으로는 세계를 선도해온 프랑스지만 솔직히 그 정도 돈 내고 사는데 안 좋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한국 화장품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패키지나 통통 튀는 아이디어는 프랑스 화장품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에서 화장품을 잔뜩 사올 생각에 너무 신났습니다. 한국에 다녀온다는 걸 알자마자 친구나 동료들이 자꾸 만날 때마다 뭘 부탁해서 좀 귀찮긴 했지만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의 여성들이 투명하고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피부 미인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도 그렇고 K-팝 가수들도 진짜 어쩜 저렇게 피부가 깨끗하지 하며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피부에서 빛이 난다고 할까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동경의 마음을 품게 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는 한국 음식입니다. 프랑스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장난 아니게 높아서 웬만큼 인정받지 않고서야 파리 시내의 가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프랑스의 대도시인 파리를 비롯하여 리옹, 마르세유 등 여러 도시에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고 한식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한국 식료품점도 많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음식은 프랑스의 음식 문화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은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며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맛에 까다로운 프랑스의 미식가 팬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은 프랑스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한식 메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잔느랑 한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먹은 메뉴는 떡볶이와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식 중에서 비빔밥을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인데 김밥은 비빔밥처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느낌이었어요. 비빔밥은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프랑스 음식은 무겁고 기름진 음식이 많은데 한국의 비빔밥이나 김밥 같은 메뉴는 심플하면서도 채소도 많이 들어있고 건강에 필요한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정말 임팩트가 굉장했어요. 우리 앞에 접시가 놓아진 순간 잔누와 저는 우와, 뻘겋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마토 스튜같이 보이기도 했는데 풍겨오는 매콤한 향기는 이 음식이 토마토 같은 만만한 녀석이 아니라는 걸 예감하게 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진짜 맵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데 이 달달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은 뭐지?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매워서 입안이 얼얼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게 안에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커플이나 학생들도 많이 보였어요. 저희는 이 가게의 단골이 되었고 저는 많을 때는 혼자서도 주 3회나 간 적도 있답니다.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맛집 투어를 엄청 좋아하고 음식 맛에 까다로운 자칭 미식가예요. 당연히 저는 이 한국 음식점을 오빠에게 추천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뭐 그런 근본을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도 오빠가 미식가라고 할 수 있냐, 일단 먹어보고 판단하라고 하며 오빠를 데리고 가게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찌뿌둥한 표정을 하고 있던 오빠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떡볶이와 김밥에 푹 빠졌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미묘하게 변하는 표정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번에 세트 메뉴를 주문했는데 떡볶이와 김밥에 튀김이 같이 나왔어요. 오빠는 이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먹고는 그 맛에 완전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진짜 거의 말도 없이 떡볶이와 튀김 김밥을 와구와구 먹더니 저한테 인정 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 뭐예요. 알고 보니 오빠는 전에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에 맞춰서 떡에 케첩 소스를 버무린 이름만 떡볶이인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맛도 없고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데려간 식당에서 파는 떡볶이는 진짜 한국 떡볶이 맛이었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가게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 한국인들도 이 가게를 많이 찾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여긴 진짜 한국의 맛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었죠.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대충 구색만 맞춘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현지와 같은 퀄리티의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무튼 저랑 잔느는 기대에 부풀어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휴가차 한국에 온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몇 년 전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낸 한국이 어느 정도인가 내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프랑스의 올림픽위원회 내부에서도 과거에 치러졌던 올림픽의 사례를 분석하며 본받을 점은 본받고 문제점은 반면교사로 삼고 개선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한국의 평창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왜 파리 올림픽과 같은 하계 올림픽도 아니고 2018년에 개최된 동계 올림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파리 올림픽 직전에 하계 올림픽 개최지가 올림픽을 열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던 일본의 도쿄고 동계 올림픽도 최근 개최지가 대규모 보이콧으로 논란을 일으킨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왜 평창 올림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짐작이 가시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도 반면교사로 삼자더니 올림픽 선수촌에 일본에서 가져온 골판지 침대를 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아래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조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놓아도 윗선에서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뭐 그냥 그걸로 끝인 답답한 상황은 프랑스도 별 다를 게 없답니다. 게다가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겠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파리 올림픽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쭉 나왔었고 이미 몇 년이나 전에 예산 절감을 위해 숙소의 침대 수를 줄이겠다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골판지 침대에 에어컨도 없는 숙소라니 대체 얼마나 돈이 부족한 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무더위로 악명 높은 파리의 7월 말부터 8월 초에 선풍기를 틀며 보내야 하는 선수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그래도 뭐 일본이나 중국이 한 거 보면 파리 올림픽도 엄청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수준으로 개최할 수는 있겠지라고 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프랑스와 격차를 보여줘서
제게 좌절감을 맛보게 했습니다. 제가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으로 반짝이는 넓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은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주었고 매우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가진 공항이었어요. 녹지 공간도 많고 작은 인공호수도 있어서 친환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 채광이 공항 안을 가득 채웠고 바닥은 바위나 목재를 사용한 것 같았는데 독특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연상시켰습니다. 저희는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전에 공항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특히 공항 안에 있는 한국문화거리에 감탄했습니다. 한국문화거리의 입구에는 기와 지붕이 있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앉아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어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대문도 있었는데 한국 고유의 정취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에는 한옥 형태의 음식점과 기념품점이 있고 전통문화재도 전시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의 가장 안쪽에는 비행기와 공항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비선루라는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앉아 한국의 차를 마시면서 비행기를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직 서울 시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관광지 한 곳은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이 세계 랭킹 상위의 공항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명성에 걸맞는 모습이구나 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인천공항의 모습에 감동은 했지만 엄청나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도 인천공항보다는 못했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공항이고 별로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놀라게 되는 건 공항에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솔직히 프랑스도 그렇게 와이파이가 느린 나라는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파리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료 와이파이의 퀄리티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불편 없이 사용했던 건 제가 제 돈 내고 사용하는 와이파이지 무료 와이파이는 정말 있으나마나 한 수준입니다. 너무 느려서 속 터져 하며 웹 검색이나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속도 아시려나요? 아마 한국 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무료 와이파이가 이 정도이니 제가 돈을 내서 대여한 무선 와이파이의 속도는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무선 와이파이로 동영상이 잘 나오나 확인해 봤는데 끊김없이 연결이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프랑스의 와이파이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 그게 제 기준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의 속도에 익숙해져 버리면 프랑스에 돌아가서 다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잔느와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까지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오래돼서 여기저기 삐걱삐걱 거리고 악취까지 나는데 쾌적하고 최신식인 한국의 지하철을 보니까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긴 했는데 그냥 드라마 자체를 즐겼지 실제로 저럴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 차량도 개찰구도 플랫폼도 어딜 보나 다 깔끔하고 편리해 보였습니다. 제가 올림픽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원래 담당이 파리의 교통기관 관련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더 여기저기 시선이 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지하철의 문을 쳐다보다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문고리와 버튼이었어요. 파리의 지하철에도 자동문은 있지만 내리거나 탈 사람들이 알아서 문고리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열리는 문이 대부분입니다. 잔느도 아무것도 없네라고 신기한 듯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자동문이 설치된 열차를 탄 건가 생각했지만 여행 내내 우리가 자동문이 있는 지하철밖에 보지 못한 걸 보면 한국에 수동문이 설치된 지하철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본다면 지하철에 수동문이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파리 지하철의 수동문에도 나름 이유가 있긴 있어요. 자동문에 비해 고장도 잘 안 나고 유지하는데 돈도 덜 들거든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수동문을 열 때 엄청 떨떠름해하면서 손잡이를 잡는 걸 보면 슬슬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는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에는 몇몇 주요 역을 제외하고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파리 지하철은 시설이 노후한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도 안 좋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고 지하철 사고는 언론에도 잘 보도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여론 형성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려면 한국처럼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기대는 안 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 비용이랑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 건 당연할 거고 파리 지하철은 그 전에 노후된 열차나 먼저 바꿔야 하거든요. 자꾸 예산이 없다, 돈이 덜 들어서 좋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요. 정말 프랑스가 언제 이리 가난해졌나 싶어 한숨만 나옵니다. 숙소로 가기 위해 환승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화장실을 가뒀어야 하는데 여행을 와서 들떠서 깜빡해버렸지 뭐예요. 저는 미리 화장실을 가지 않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애썼는데 이대로는 역 한복판에서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전 다급하게 잔느에게 미안한데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잔느는 매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저희가 무슨 총극을 펼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파리의 화장실 사정을 아시면 저희의 급박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리에는 공중 화장실이 진짜 없거든요.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인 파리에서 화장실을 찾기 힘들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랍니다. 있어도 대부분 유료인데 그것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돈을 받는 화장실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는지 경악하실 게 분명합니다. 저도 급할 때 지하철역 근처의 화장실에 갔다가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1인용 화장실이 대부분이라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화장실 앞에서 다리를 비비꼬면서 극도의 인내심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나마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곳의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요즘엔 구입자에 한해서만 코드를 넣어야 사용 가능해진 곳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데도 그다지 깨끗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파리의 여성들은 외출하기 전에 집에서 화장실을 최소한 한 번은 들르는 것이 생활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화장실에 가지 않아요. 가끔 파리의 여자들은 방광염에 잘 걸린다는 통계는 없을까 궁금해지기도 할 정도랍니다. 게다가 지하철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구 400만 명이 넘고 노선이 14개나 되는 파리의 지하철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파리 지하철을 탈 때 항상 지린내가 진동하는 건 노숙자가 많아서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볼 일이 급했던 누군가가 실례를 했을 거라는 건 쉽게 상상이 갈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희는 지하철에 화장실이 있을 거란 생각조차 못하고 지상으로 올라가 유료 공중화장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출구를 찾아 빠르게 이동하던 잔느와 제 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희의 눈앞에는 화장실 표지판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곳을 드나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서로 마주보며 한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그것도 개찰구 안에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는 서둘러서 화장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돈을 받는 사람도 없고 무료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의 화장실은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바닥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몇 개나 있어서 줄을 설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휴지도 꽉꽉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세면대에 핸드소비랑 핸드드라이어기까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파리는 심지어 쇼핑몰이나 백화점까지도 화장실이 유료인 곳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곳보다도 훨씬 깨끗했어요. 지하철역에 무료 화장실이 이렇게 관리가 잘 되다니, 이런 나라니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외출해서 이렇게 상쾌하게 볼일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쾌한 기분과는 반대로 파리의 현재 상황과 너무 비교가 되어서 심하게 걱정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의 상황에 그나마 익숙해져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분명 굉장히 불편한 문제일 게 뻔했죠.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손님들이 찾아올 텐데 만일 이들 가운데 화장실을 못 찾아서 낭패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여기저기 녹슬고 좌석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얼룩에 빈대까지 나온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파리의 지하철을 이용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올림픽 기간에 지하철 요금을 2배로 올린다니
세계로부터 받을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네요.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높은 건물도 많고 음식점이나 가게도 즐비해 있는 번화가였습니다. 어디에서 맛있는 걸 먹을까 생각하며 거리를 걷고 있던 저는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파리에는 거의 50m마다 쓰레기통이 하나씩 있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거리에서나 바로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기도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엄청 지저분해요. 매일매일 청소차가 물청소도 하고 청소원들이 죽어라 떨어진 쓰레기나 개똥을 치워도 줍고 뒤돌아서면 또 뭔가 떨어져 있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랍니다. 그런데 한국의 거리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체 한국은 어떤 마법을 부린 건가요? 그리고 아무리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아보아도 파리의 거리에서 항상 나는 개똥 냄새나 소변의 지린내가 나질 않았습니다. 나쁜 의미로 파리의 명물이라고도 불리는 개똥과 지린내는 특히 여름에 최악이라 우리 파리 사람들도 숨을 멈추거나 코를 막고 다닐 정도예요. 이런 냄새들이 사람들의 땀 냄새와 그걸 감추려고 사용한 향수 냄새와 뒤섞여 정말 환상적인 향기를 풍긴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여름철에 파리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손님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자꾸 한국과 파리를 비교하게 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파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명품백을 메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건을 훔쳐갈까봐 걱정하며 주변을 신경 쓰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야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는 물론이고 시내 한복판을 걸을 때도 언제 소매치기나 날치기들에게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빼앗길지 몰라서 꽉 움켜쥐고 경계하면서 걸어야 해요. 저 같은 파리 토박이들도 이런데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당연히 범죄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죠. 올림픽 기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을 게 빤히 보이네요. 뭐 사실 소매치기 정도는 올림픽 같은 커다란 국제 경기를 치를 때에는 귀여운 수준이 범죄예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선 보안 예산도 줄여서 20년 만에 최저라고 하네요. 세계의 전쟁과 테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이 시기에 보안을 덜 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심지어 제가 파리에 돌아오고 나서 올림픽을 코앞에 둔 지금 저희 시청 직원이 글쎄 올림픽 보안 계획이 담긴 컴퓨터를 열차 안에서 도난당했다지 뭐예요. 이 올림픽을 정말 개최할 수 있는 건지 불안만 가득해요. 게다가 개막식을 샌느강에서 하겠다는데 불안 요소가 가득한 가운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열린 장소에서 개막식이라뇨. 정말 신이 쉬어 맙소사입니다. 올림픽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잠에 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국에 괜히 왔나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여행을 왔으니 안전하고 쾌적한 한국을 마지막까지 즐기고 가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국에 여행 와서 충격을 받은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